네, 고맙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난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또 정리해서 그 자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남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1989년 대학교를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성남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27년 정도 성남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지방 핏불 네트워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가나가와 네트워크, 제가 이제 정책 연수를 한 20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탐방했던 곳들 중에는 저희 수정구, 중원구처럼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 그런 마을들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봤더니,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시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를 들어 분당 판교처럼 이렇게 신시가지가 굉장히 화려한데, 단순히 시설이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해야지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지정책이라든가, 또 마을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문화,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정구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살아갈 곳이고, 또 저 역시 정말 무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수정구에서 아마 뼈를 묻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자손 대도로 살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비록 출발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수정구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정말 오래도록 자손들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정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몇 가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작은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확충, 시립독서실 건립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보정당과 지금 참여라가 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참여라는 뭐냐면 실행 의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새누리당이 18대 총선, 19대 총선에서도 계속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교육부가 2,400억 정도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제출했지만 기재부에서 작년도 삭감했고요. 올해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은 이건 정말로 선심성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중연합당 그리고 저 장주환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돼서 조금 이따가 공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세를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벌의 사내보유금, 환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반드시 마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꼭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작은 개념이긴 한데, 제가 도서관에 있다 보면, 이 도서관은 사실 무료로 아이들 책을 빌려주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좀 있는 엄마들이 와서 저에게, 간단히 여기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를 할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데 독서실이 없어서 또는 정말로 그 공간의 부족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와 함께 협력해서 시립 독서실 마련 같은 것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런 공간을 좀 주고, 또 책 보고, 또 아이들 동아리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센터를 운영해서 그 공간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를 중요한 첫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육아 휴직 전액 지원이고요. 이거는 계속 해왔던 얘기라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여성 육아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책상도 빠질 수도 있고 또 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걸 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잘 생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민주노동당 중앙당 여성국장으로 일하면서 여성정책 보육개선 확보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임신부터 14세까지 무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 때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잔병치레가 많고 또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원을 또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도 일단 아이들한테 그 보험을 잘 적용을 해놔야지만이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거의 한 85% 정도 가까이 여기 이제 84.9%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병원비를 저렇게 지원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거기에 있어서는 현재 건강보험 흑자 재원이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정 정도 이 아이들만큼은 먼저 실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 저희가 토론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혼 시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공약입니다. 제 주변에 결혼을 한 부부들이 지금도 대학교 때 학자금을 갚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로 이름을 거명하러 가면 할 정도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취업난도 취업난이지만 학자금 대출 갚는 것이 굉장히 큰 결혼 또는 출산 그 두 번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시에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빚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부채 탕감 해준다고 막 결혼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것도 토론해봤어요. 저희 이제 안에서 이런 공약을 고민할 때 그런 것도 고민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잖아요. OECD 국가에서도 저출산율이 0.8에다가 1.12 이래가지고 제일 낮기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만약에 사기성이라든가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커플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결혼식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렇게 정책으로 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계속 얘기해왔던 등록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등록금 상한제 포함하고 또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대학 분담률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등록금 관련돼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사실 어떻게 유럽하고 똑같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라가 OECD에서 제가 알기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등록금이 제로고요. 아시겠지만 프랑스도 평균 등록금이 100만 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연대에서 활동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저희 진보정당 많이 어쩌면 할 수 있는 공약일 것 같아요. 재벌 법인세 증세로 복지 재원을 10조를 마련하겠다는 것보다 네. 전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년 플러스 해가지고 8년 동안에 저희 그 재벌 법인세 관련자고 40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을 계속 낮아주기 때문에 재벌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벌 법인세를 증세해서 복지 재원을 10조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표 1천억 원 초과 재벌기업 우리나라가 3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300개 정도의 재벌에게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가 지금 OECD 평균이 25.2%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39%, 그리고 일본이 34%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이명박 정부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28% 정도의 법인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깎아주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깎아주셔서 지금 저희가 24.2% 정도의 법인세율을 갖고 있고요. 이건 OECD 평균 25%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벌들은 굉장히 날개짓 하면서 돈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벌에게 법인세를 증세해서 복지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 복지 지원이 있다면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됐던 아이들에게 그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째는 뭐 이거는 수정구 국민들에게만 약속하는 공약은 아니고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하는 어떤 어른들의 약속, 그리고 또 내가 한국 민족으로서의 약속, 또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돼서 한일합의가 좀 굴욕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1991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20년 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게 당신들의 아픔을 다 드러내고 나와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그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일본이 책임있게 국가의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나서 돈 받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지난번 12월에 합의는 그런 거를 다시는 이제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돈으로 이렇게 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땅에서 살아갈 딸들에게도 되게 미안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무효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뭐 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세월호 관련돼서 지금 많이 흐지부지 되고 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300명 중에 3명도 살지 못한 정부, 그리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진실은 뭐 3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또는 나의 아들의 딸이 또 나의 아들의 딸이 또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서 정말 내 때에서 그런 안전한 삶을 만들지 못한다면 나의 아들이 살아갈 땅 정도에서는, 나의 아들이 살아갈 우리 수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세월호 또 이제 일본군 위안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단체와 연대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법을 만드는 추진을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개성공단 중에 굉장히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그런 이익도 있으셨고요. 또 그런 상공인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돈 많이 드는 카드,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봤자 소용도 없는 중국하고 개인 관계만 나빠지는 그런 사이트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들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자아버님 수고해 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그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된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또 수정구, 중원구를 합쳐서 김미우 의원님과 함께 본시가지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공약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좀 싫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장주하고가 나서서 모두 실현하고자 약속을 드린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약속으로 저희가 새롭게 좀 추가를 해서 추려봤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보성 김규배 기자인데요. 지금 그 수정구 후보들 가운데서 지금 제일 빠르세요. 발표하시는 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공약들 같은 거 좀 발표하시면 좀 되게 빠르고 좀 그러신데. 아니 특별히 제가 빠른지는 잘 몰랐고요. 그냥 그동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노동당 수저연사를 중앙당에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27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에서 만났던 많은 엄마들, 만났던 많은 건설 노동자들, 만났던 많은 청년 회원들이 그동안 저에게 계속 해왔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민주연합당의 정책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약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히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빠른지는 몰랐고 그냥 먼저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수정부 쪽 야권 통합. 기자님은 야권 통합 되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그러자 모르겠고요. 알겠어요. 놓고 발표하시는군요. 네. 사실 이제 뭐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 연대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정책적인 연대, 또 실질적인 내용이 가능한 연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야권 연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민중연합당을 만들었던 것은 물론 이제 민중연합당이 이번에 처음 당원으로 들어온 분도 있지만 저처럼 예전에 민주노동당 어떤 그 진보정치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뭔가 진보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99%의 제가 약간 떨리나 봐요. 갑자기 민중연합당 얘기를 하니까 99%의 희망을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민중연합당의 이름으로 끝까지 그리고 유권자들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약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공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이고 전국을 상대로 한 그런 공약 내용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기자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지금 출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후로 또 공약을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 수정구 중원구 기존 시가지 관련된 공약을 우리 김미 그 무소속 후보님과 함께 발표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공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련된 거, 시립병원, 그 다음에 그 영세, 상공원자, 그리고 이제 카드수로 좀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일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또 작은 일들도 제가 항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질문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공약 발표가 또 멋지게 된 것 같아서 후보가 타이까지 보내. 고맙습니다. 네.